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신라의 장군 김유신. 15세의 어린 나이에 화랑이 된 그는 향도를 이끌며 몸과 마음을 닦았다. 백제 고구려와 싸움이 있을 때마다 주저없이 적진으로 뛰어들어 대승을 이끈 위대한 장군이자 백제 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나라군을 몰아내고 한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되찾은 불멸의 장수 김유신. 그는 신라의 희망이었다. 삼한 통일을 이룬 불멸의 장군 김유신. 일회 김유신 신라의 희망이 된다. 때는 522년 대가야의 인회왕은 신라 법흥왕에게 사신을 보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 가야와 신라의 왕실이 혼인으로 맺어진다면 이는 신라의 큰 득이 될 것입니다. 신라는 우리 가야의 철기를 더 쉽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면 반드시 강한 나라로 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소. 아참 비조부의 딸을 대가야의 왕에게 시집 보내도록 하겠소.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 동맹. 가야는 신라의 힘이 필요했고 신라 또한 서쪽 가야로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의도를 파악한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해왕은 마침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532년 왕비와 노종, 무덕, 무력 세 왕자를 데리고 신라에 투항한 것이다. 투항해온 김구애와 그 식솔에게 금관가야의 땅을 시급으로 관리하게 하라. 그렇게 금관가야는 532년 신라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신라로 망명한 김구애의 자손들은 신라에서 잇따라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멸망한 나라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는데, 아버지, 저는 김서현을 사랑합니다. 부디 혼인을 허락해주세요. 너는 신라의 만명공주다. 그런데 왜 하필 망한 나라 가야국의 왕자를 사랑한단 말이냐? 절대로 안 된다. 아버지! 여봐라! 만명공주를 당장 창고에 가두고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공주가 갇혀있던 창고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만명공주를 지키던 군사들이 혼비백산 도망을 치자 그 틈을 탄 공주는 김소연과 함께 만노군으로 달아난다. 그리고 595년 두 사람은 드디어 첫 아들을 얻게 된다. 등에 북두칠성처럼 7개의 점이 있는 아들의 이름은 유신. 이것이 바로 삼국통일의 꿈을 이룬 김유신의 극적인 탄생이었다. 북으로는 고구려, 서로는 백제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신라는 당시 이웃나라들과 잦은 전쟁을 벌였다. 이 혼란기에 고구려 지역에서는 흉흉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다. 이런 해괴한 일이 있나? 강물이 거꾸로 흐르다니 나라에 큰 일이 터질 모양이구나.
불안감 휩싸인 고구려의 왕은 추남이라는 점쟁이를 불러 이유를 물었다. 폐하, 이것은 왕후 마마께서 부정한 일을 저질러 하늘이 노한 탓이옵니다. 폐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점쟁이가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한번 시험해보시면 제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부디 저자를 시험할 수 있도록 윤호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왕후의 뜻대로 해보시오. 여봐라, 그 상자를 가지고 오너라. 네가 영검한 점쟁이라면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서 말해보거라. 만약 틀리게 말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상자 안에는 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몇 마리가 들어있느냐? 모두 8마리옵니다. 자, 보아라. 쥐는 한 마리뿐이다. 당장 이자의 목을 쳐라! 나는 죄 없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 하지만 신라의 장군으로 다시 태어나 이 나라를 꼭 멸망시키고 말겠다. 쥐의 배를 갈라보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 것이다. 추남이 죽은 후 왕은 쥐의 배를 가르게 했다. 그러자 정말 뱃속에 7마리의 새끼가 들어있었다. 그날 밤 왕의 꿈에 추남이 나타났다. 어리석은 왕이여, 나는 죄 없이 죽임을 당했으나 얼마 안 있어 신라 김서연 장군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다. 왕은 김서연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자객을 보내 김유신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알 수 없는 힘이 김유신을 보호했다고 한다. 김유신은 학문뿐 아니라 무예도 열심히 연마했다. 그 결과 10살이 될 무렵에는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 실력이 어른 못지않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뛰어난 것은 따로 있었으니 이야, 이 촉이 없는 화살을 쏘아본 데짜 짐승을 잡을 수 없을 텐데 왜 그러느냐? 짐승의 고기나 가죽을 얻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촉 있는 화살을 쏴야 하지만 지금은 무예를 익히기 위해 활을 쏘는 것이니 촉 없는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오, 어린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느냐?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싸움터에 나가서는 절대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생명을 죽일 때는 반드시 때와 종류를 가리는 것이 화랑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뛰어난 화랑이 되어 신라를 지킬 것입니다. 난도들이 15대 화랑으로 김유신을 뽑았습니다. 마마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오호, 김유신이라면 김서연의 아들로 덕망도 높고 무술도 뛰어나 못하는 것이 없다는 젊은이가 아니오? 그렇습니다, 마마. 진흥왕은 만족해하며 김유신을 화랑으로 임명했고 백성과 낭도들도 미륵을 우러르듯 김유신을 존경하고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자, 오늘은 마음껏 한번 놀아보세나. 그러세나. 이보게 유신, 한잔 하자니까 뭘 그리 넋을 놓고 있어. 아닐세. 자, 어서 들자고. 누군지 몰라도 가히 철새 미인이로다. 김유신의 넋을 빼놓은 여인은 바로 천관이라는 기생이었다. 그 후로 김유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운 천관의 집에 들러 술을 마셨다. 이 소문이 김유신 어머니 만명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계집 하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면 앞으로 어찌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기대를 걸고 우러르는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후로 김유신은 천관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낭도들과 술을 마신 김유신은 마을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나중에 눈을 떠보니 뜻밖에도 천관의 집 앞이었다. 밤이 되면 늘 천관의 집을 찾는 주인의 버릇을 익힌 말이 습관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십니까? 미안하다. 김유신은 그 후로 마음을 다잡고 인적 드문 산중에서 홀로 무예를 닦았다. 어떻게든 백제와 고구려를 합쳐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나라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천지신명이시여, 오늘날 북쪽의 고구려와 서쪽의 백제는 우리 신라를 자주 침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멸망한 가야국의 왕손이지만 이제는 신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조국은 사라졌지만 신라는 제가 나고 자란 땅입니다. 부디 제 능력으로 이 신라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북의 젊은이는 왜 이 동굴에 홀로 앉아있는 것이오? 나라가 어지러운데 제 미약한 힘으로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소. 나라가 태평스러워져서 부귀영화라도 누리고 싶은 것이오. 제 한 몸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직 나라에 충성하고 이 땅을 하나로 만들어 힘없는 백성이 더는 전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인께서는 예사로운 분이 아니신 듯한데 부디 제게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김유신이 만난 인물은 난승이라는 도인이었다. 난승은 김유신에게 세상의 이치, 장차 신라에서 일어나게 될 일, 주변 나라의 미래, 군졸 부리는 일, 전쟁 다루는 법 등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반드시 사만 통일을 이루어 영광된 신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다. 김유신에게는 보희, 문희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다. 문희야, 간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서산 꼭대기에서 철철 오줌을 누는 거야. 근데 오줌이 멈추지 않아서 거리도 집도 모두 내 오줌 속에 잠기고 말았어. 정말 이상한 꿈이지. 언니, 내가 좋은 비단치마 하나 줄 테니까 그 꿈 나한테 팔아라. 정말? 알았어. 언니한테 그 꿈 샀으니까 이제 꿈주인은 나다. 알았지? 알았다니까. 며칠 뒤 정월 대보름날, 김유신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춘추를 집으로 불러 축국을 하며 놀았다. 김유신은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에게 관심이 많았다. 김유신이 가야 사람이라고 토착 귀족들로부터 차별을 받듯이 김춘추 또한 왕좌에서 내쫓긴 진지왕의 손자라 외로운 처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자네 옷이 찢어졌군. 괜찮아. 뭐 어떤가? 찢어진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잠깐만 있어보게. 보희야! 여기 이분의 옷을 좀 꿰매드려라. 오라버니는 어떻게 제 손으로 외간 남자의 옷을 꿰매라고 하십니까? 친모를 불러 꿰매게 하세요. 하지만 보희와 달리 문희는 두 말 않고 김유신의 말을 들었다. 그날 이후 김춘추와 문희는 빠르게 가까워져 결국 아기까지 갖게 되었다. 하지만 김춘추 집안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김유신은 이에 크게 격분했다. 우리 부모님은 왜 할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서 몰래 도망쳐나와 나를 낳으셨다네.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서야 우리 부모님은 외가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동생만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네. 미안하네.
조금만 기다려주게. 김춘추의 집안에서는 가야계의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했다가 문희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야 한다. 김유신은 누이를 신라 왕실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 큰 도박을 결심했다. 선덕여왕이 남산에 오르는 날, 김유신은 하인들에게 장작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문희를 끌어냈다. 오라버니, 왜 이러세요? 몰라서 묻는 거냐? 비록 우리가 멸망한 금관가야의 후손이지만 처녀의 몸으로 배가 불러오는 너를 그냥 두고 볼 순 없다. 너를 죽여서라도 조상님께 용서를 빌어야겠다. 오라버니,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저를 죽이더라도 아기를 낳은 후에 죽여주시옵소서.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 무렵 남산에 올라 까만 연기를 본 선덕여왕은 깜짝 놀랐다. 저곳은 김유신의 집이 아니냐? 혹 김유신 집에 불이 난 것이냐? 집이 타는 것이 아니오라. 김유신 장군께서 문희아 씨를 불에 태워 죽인다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다 하옵니다. 정말로 문희 아가씨를 불에 태워 죽이란단 말이야? 예, 틀림없습니다. 장작을 준비했던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요. 이 모든 일의 전말을 들은 선덕여왕은 급히 명을 내렸다. 문희는 가야 왕실의 후손이다. 가야 왕실은 우리 신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내 특별히 허락하는 것이니 김춘추와 문희는 오늘 당장 혼례를 올리도록 하라. 이렇게 문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김춘추와 문희는 선덕여왕의 명대로 그날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될 수 있었다. 이 결혼은 김유신과 김춘추를 강철처럼 굳건하게 맺어주기에 충분했다. 자네는 나라를 잃은 왕손이고 나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왕손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참벗이네. 서로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네. 슬프고 외로운 처지에서 벗어나 사만통일의 기수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치 말고 함께 뜻을 모아 꿋꿋하게 일어서도록 하세. 훗날 김유신이 없었다면 김춘추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어려웠고, 김유신 또한 김춘추가 없었다면 자유롭게 큰 뜻을 펼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춘추와 문희의 결혼으로 맺어진 김춘추와 김유신의 관계는 신라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사만 통일을 이룬 불멸의 장군 김유신. (2회) 백전백승 불멸의 장수 김유신. 당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자주 받았다. 특히 백제의 맹공이 거셌다. 하지만 신라가 가장 두려워한 존재는 바로 고구려였다. 지금 고구려는 수나라 대군을 크게 물리친 뒤로 그 기세가 더욱 당당해졌다. 고구려는 우리 신라가 수나라와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몹시 못마땅해 한다. 언젠가는 우리 신라를 압박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시 신라 진흥왕은 한강 일대를 차지하고서 중국 당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고구려는 그 여세를 몰아 점차 남쪽으로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그리고 한강을 넘어 낭비성까지 내려와 드디어 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한강을 고구려 손에 넘겨주면 장차 한강 지역을 통해 당나라로 향하는 경로까지 빼앗기게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구려에 빼앗긴 낭비성을 되찾아야만 한다. 김용춘을 대장군으로 삼아 김서연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은 북쪽으로 진군하라. 예, 폐하. 김유신도 아버지 김서연의 부장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그때 김유신의 나이 34살. 김유신에게는 첫 전투였다. 그대들은 있는 힘을 더해 적과 맞서 싸우라! 그러나 고구려군은 이미 성을 비운 후였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신라군은 고구려군의 급습을 받고 말았다. 빗발치듯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신라군은 힘없이 쓰러졌다. 전세는 신라군에게 몹시 불리했다. 김유신이 김서연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저는 어려서부터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신은 투구조차 벗고 죽을 각오로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힘없는 군조를 죽이고 싶지 않다. 너희 고구려에서 나와 맞설 장수가 있거든. 단 둘이 승부를 짓자. 감히 애송이 같은 놈이 고구려군과 맞서 싸우겠다니 그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구나. 좋다, 내가 상대해주마. 그 애송이의 칼날이 네 목숨을 끊어놓을 것이다. 김준장군이 이겼다! 모두 쳐들어가 고구려군을 물리치자! 성문을 굳게 닫고 저항했던 고구려군은 마침내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말았다. 신라군은 그 전투에서 고구려군 5천여 명의 목을 베고 1천여 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전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백제가 문제였다. 때는 642년 고구려의 연개소문과 백제는 군사동맹을 체결했고 의자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침공해 미추성 등 40여 개의 성을 함락시키는 일도 있었다. 그 후 백제 장군 윤충은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대야성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대야성이 무너지면 서라말이 위험하다. 대야성을 지켜라. 당시 대야성을 지키던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었다. 그런데 김품석은 부하장수인 거밀과 모척의 아내를 겁탈하는 행동을 했다. 이에 김품석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던 거밀과 모척은 백제에 곧바로 투항했고 결국 대야성은 백제군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말았다. 신라군은 앞다투어 항복을 했고 김품석과 김춘추의 딸 고타소는 결국 자결을 선택했다. 내 딸과 사위가 죽다니, 내 손주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다니. 내 반드시 대야성을 되찾고 공의 일가족 유해를 신라 땅으로 찾아오겠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오. 김춘추는 결심한 바를 이루기 위해 선덕여왕을 만났다. 백제에게 침공을 당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신라는 군사가 부족하므로 백제의 침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구려의 연개소문을 찾아가 원병을 청하고 백제를 공격하겠습니다. 연개소문은 하늘과 땅을 호령하는 무서운 사람이요. 그런데 혼자 고구려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다니 혹시라도 연개소문이 그대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르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신라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구려로 들어간 김춘추는 연개소문을 만났다. 당시 고구려는 보장왕이 이끌고 있었지만 연개소문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지금 백제는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우리 신라를 침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구려에서는 구원병을 보내시어 우리 신라의 치욕을 씻어주십시오. 마목형과 중령은 본래 고구려의 영토였으니 신라가 중령 서북 지방 땅을 돌려준다면
곧바로 구원병을 보내줄 것이요. 신은 그저 사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제 입으로 그 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언정 구원병을 처하는 일 외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사옵니다. 내가 신라놈들의 여우 같은 장기에 넘어갈 것 같으냐? 구원병을 보내 백제를 공격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백제와 손을 잡고 우리 고구려를 위협할 게 아니냐?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별관에 가둬버렸다. 묘책을 궁리하던 김춘추는 신라에서 가져온 청포 300보를 보장왕의 신임을 받는 선도해에게 보냈다. 선도해는 고구려 영유왕의 총신이었다. 며칠 뒤 선도해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김춘추를 찾아왔다. 네, 한 가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어. 옛날 용왕의 딸이 심장병을 앓았는데 의원 말이 토끼의 간이 있어야만 그 병이 낫는다 했어. 그런데 깊은 바닷속에 무슨 토끼간이 있겠소? 그래서 거북이가 육지로 나와 토끼에게 용궁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속여 산채로 데려갔지요. 토끼는 거북에게 속은 것을 눈치채고는 오늘 마침 간을 씻어서 바위 밑에 두고 왔으니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속은 용왕은 토끼에게 거북이를 딸려보냈지만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거북에게 이렇게 말하고 도망쳤지요. 이 어리석은 놈, 세상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종자가 어디 있다더냐. 그 말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라는 뜻이로군요. 이튿날 김춘추는 보장왕 앞으로 글을 써보냈다. 마목현과 중령은 원래 고구려의 영토가 맞습니다. 신이 신라로 돌아가면 우리 왕께 청해를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보장왕은 이에 연개소문에게 김춘추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유신은 60여일이 지나도 김춘추가 돌아오지 않자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라의 공격을 원치 않았던 연개소문도 김춘추를 그만 돌려보내기로 했다. 김춘추를 신라로 돌려보낸 뒤 연개소문은 백제와 손을 잡고 신라의 당황성을 빼앗아버렸다. 신라가 당나라로 가는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다. 대야성과 당황성을 잃은 신라는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선덕여왕은 김유신을 상장군으로 삼아 백제를 공격하도록 했다. 그때 김유신의 나이 50세, 15세에 화랑이 되어 50세에 대장군 다음 계급인 상장군에 오른 것이다. 김유신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국경지대에 있는 백제의 가해성이었다. 백제를 공격해 반드시 승리의 소식을 안고 돌아올 것입니다. 김유신은 군사를 이끌고 백제로 향했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국경지대에 있는 백제의 가해성이었다. 아유, 신라고 쳐들어왔다! 김유신이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왔다! 성문을 부수고 어서 쳐들어가라! 급습을 받은 백제군은 싸울 용기조차 내지 못했고 신라는 단 하루 만에 가해성을 함락했다. 자, 다음은 성열성이다! 그러나 성열성에는 가해성에서 달아난 군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김유신은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사방이 어두워지면 불화살을 쏴라. 그리고 남쪽 성벽으로 수많은 사다리를 세우고 위로 오르도록 하라. 이미 백제군은 겁을 먹고 있으니 사방에서 공격을 하면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김유신의 전술은 그대로 적중했다. 어둠 속에서 공격을 받은 백제군은 싸울 기력을 잃고 정신없이 달아나거나 항복을 해왔다. 절대 항복하는 군사는 죽이지 마라. 백성도 해치지 마라. 노략질을 하는 군사가 있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국경지방의 백성은 자주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피해가 극심했고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유신은 제일 먼저 백성부터 보호했다. 힘없는 백성을 보호하려는 김유신의 행동은
군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아유, 힘없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혈육처럼 보살펴주다니. 장군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장수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장군만큼 우리 힘없는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준 사람도 드물 거야.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는 가해성, 성열성, 동대성 등 7개의 성을 모조리 빼앗았다. 하지만 서라벌로 돌아가려던 김유신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다. 백제가 신라의 메리포성으로 진군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라볼로 가지 않는다. 메리포성에서 백제군을 무찌를 것이다. 그 전투에서도 백제군 2,000명을 전사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2번의 승리를 거둔 김유신은 무려 8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말에서 내리기도 전에 또다시 백제 군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어쩌면 좋소. 오랜만에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하다니. 허나 백제군이 국경지대에 진을 치고 곧 침공할 기세라 하니 이 일을 장군 말고 누가 감당할 수 있겠소. 마마, 아무 염려 마십시오. 곧바로 달려가 백제군을 물리칠 것입니다. 김유신은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군사들이 문제였다. 아니, 또 전쟁터로 나가란 말이야? 8개월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는데 또 나가라니?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야 뭐야? 지칠 대로 지쳐있다고. 절대 갈 수 없어. 너희들이 신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킨단 말인가? 자식들에게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신라를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자, 나를 따르라! 김유신은 간신히 군사들을 독려해 전쟁터로 향했다. 길을 나서던 중 집에서 50걸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김유신은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부하 장수에게 시켜 집 안에 있는 제매정 우물물을 한 대접 떠오게 했다. 우리 집 물맛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물맛이 변하지 않은 걸 보니 집안에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 일 말고 무엇을 걱정하랴. 자, 이제 가자. 김유신의 행동은 군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장군은 참 놀라운 분이야. 몇 걸음만 가면 가족들을 볼 수도 있는데 물 한 대접만 마시고 전쟁터로 향하다니 말이야. 그러게 말일세. 장군께서 저렇게 나라를 걱정하는데 그런 장군을 모시는 우리도 당연히 나라를 위해 싸워야지. 에? 안 그럴까? 그럼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는 장군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써 싸워야 돼. 자자, 가자고. 김유신의 행동은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였고 곧바로 싸움터로 향한 신라군은 백제군을 추격해 대승을 거두었다. 제작 오디오.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삼한 통일을 이룬 불멸의 장군 김유신. (3회) 삼한 통일의 꿈을 향해.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아가 구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패한 후 신라 조정은 다시 당나라로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당태종은 3가지 방책을 제시해 오는데, 첫째, 당나라가 군사 조금을 내어 곧장 요동을 공격하면 신라는 1년 정도 다급한 상황에서 놓여날 것이다. 둘째, 수천의 붉은 군복과 붉은 깃발을 줄 테니 고구려와 백제가 공격해 왔을 때 그 옷을 입고 그 깃발을 휘날리거라. 그러면 당나라군이 온 줄 알고 달아날 것이다. 셋째, 너희 신라 임금이 여자라서 이웃나라의 업심여김을 받아 나까지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그러니 내가 친족 1명을 보내어 신라왕의 자리에 임시로 앉히고 군사를 파견하여 지키게 하다가 신라가 안정되면 스스로 지키게 할 것이다. 자, 셋 중 어느 방책이 좋겠느냐? 당태종의 이 말은 신라의 내부를 분열시키는 발단이 되고 말았다. 645년 비담이 귀족회의의 최고 책임자인 상대등이 된 후로 왕족과 진골 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시작됐다. 여자가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남자를 왕의 자리에 앉힌다면 당태종에게 그런 수모는 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왕을 폐위시키고 남자를 왕으로 앉혀야 당나라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족들의 말에 귀족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신라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의 침략이 잦은 이때 새로운 왕을 옹립한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신라의 왕실은 굳건하다는 것을 내보여야 합니다. 647년 비담과 염종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명목은 선덕 여왕이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비담의 본뜻은 김유신과 김춘추를 제거하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데 있었다. 상대등인 비담이 내란을 일으키다니, 내가 그토록 부족한 왕이란 말인가. 지금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막아내느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지경인데 내란까지 일어나다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제가 반드시 비담을 물리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마. 결국 비담은 김유신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염종은 반란을 멈추지 않았고 김유신은 고민에 빠졌다. 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찌하여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워야 한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저기 성 안으로 별이 떨어진다! 큰일 났다! 별이 떨어진다! 갑자기 신라의 군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별이 떨어지는 것은 곧 불길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징조. 김유신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반대로 염종이 이끄는 반란군들은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예로부터 별이 떨어지면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 이는 틀림없이 하늘이 관군을 패하게 한다는 뜻이야. 여왕을 내쫓고 새로운 왕을 앉히라는 하늘의 명이다. 다음 날 유난히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김유신은 군사 몇 명을 불렀다. 너희는 지금부터 허수아비 모양의 연을 만들도록 해라. 그리고 그 연에 횃불을 매달아 하늘 높이 띄우도록 해라. 연은 바람을 타고 훨훨 하늘로 올라갔다. 저것 봐!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하늘이 우리 관군을 다시 살리고 있어! 기뻐하는 관군들과는 달리 반란군 사이에는 순식간에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김유신은 날이 밝자 우렁차게 외쳤다. 하늘이 우리 신라를 돕는다는 것을 어젯밤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나의 군사들이여, 반란군을 없애고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전쟁은 결국 관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나 김유신이 반란을 평정하던 그 와중에 선덕여왕은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제28대 진덕여왕이 새 임금으로 즉위했다. 진덕여왕이 즉위한 그해 백제군은 무산, 감물, 동잠 등의 세성을 빼앗아갔다. 김유신은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국경지대로 급히 진격했지만 10만이 넘는 백제군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김유신은 가장 신임하던 부하장수 비령자를 불러 묘책을 물었다. 지금 백제군의 위세에 눌려 우리 신라군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 우리에게 군사의 사기를 높여줄 만한 일이 필요한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 전투는 제 손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신라의 비령자가 왔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백제군은 모두 나서서 나와 맞서라! 비령자의 외침에 백제군은 까맣게 몰려들었고 결국 비령자는 구름같이 모여든 백제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 광경을 보고 비령자의 아들인 거진이 말릴 틈도 없이 적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거진 역시 죽임을 당했고 거진을 따라 뛰어간 합절 역시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 사람의 원수를 갚자! 세 사람의 띠를 따르자! 겁을 먹은 채 두려움에 떨던 신라군은 어느새 성난 사자처럼 백제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김유신은 총 공격을 명령했다. 모두 공격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과 맞서 싸우라! 한나절을 끌었던 전투는 마침내 신라의 승리로 끝이 났다. 백제군은 3,000명의 군사를 잃고 허겁지겁 달아났다. 642년 김유신은 백제에게 빼앗긴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해 암양주에서 비밀리에 군사를 양성하고 있었다. 대야성은 신라의 주요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김춘추의 딸과 사이가 백제군에게 죽임을 당한 곳이기도 했다.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하다. 우리는 적을 유인해 물리칠 것이다. 적과 싸우다 패한 척하고 후퇴를 하라. 그리고 옥문곡에 이르러 골짜기에 잠복해 있다가 적이 다가오면 앞뒤에서 협공을 펼치도록 하라. 모든 군사들이 김유신의 전략을 따랐다. 그러자 허수아비 신라군이 용기를 잃고 도망친다! 신라군을 모조리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러나 옥문곡에 이르자 숨어있던 신라군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폭풍이다! 적에게 속았다! 빨리 후퇴하자! 이 전투에서 신라군은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고 1,000명의 목을 베는 큰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드디어 대야성을 되찾았다. 김유신은 사로잡은 백제 장군 8명을 앞세워 백제에 제의했다. 생포한 장수들의 목은 마땅히 벨 일이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 가엾어 죽이진 않을 것이다. 대신 김품석 장군 일가족의 유해를 돌려보낸다면 백제 장군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도록 할 것이다. 백제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고 포로와 유해가 서로 교환되었다. 김유신은 오래전 김춘추에게 했던 약속을 비로소 지키게 되었다. 이후 김유신은 신라의 17관등 중 두 번째 벼슬인 이찬에 오르고 상주행군 대총관이 되었다. 그 뒤 다시 백제 진례성 등 9개 성을 빼앗았지만 649년 8월 백제 장군 은상에게 석토성 등 7개 성을 점령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김유신은 교묘한 계략으로 백제군을 물리치는데 그 계략은 바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오늘 밤 구원병이 도착한다. 구원병이 오면 백제군을 공격하기로 한다. 백제의 첩자는 그 말을 사실로 믿고 은상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구원병이 온다면 우리 백제군이 불리할 수도 있는데 큰일이구나. 이튿날 김유신은 군사를 5편으로 나뉘어 백제군을 공격했다. 신라의 지원병이 도착했다. 모두 후퇴하라. 모두 후퇴하라. 지금이다. 달아나는 백제군을 모두 공격하라. 구원병이 올 줄 알고 겁을 내 달아나기 시작한 백제군. 신라군은 무섭게 뒤쫓았다. 이 전투는 김유신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한편 아들 범민을 데리고 당나라로 갔던 김춘추도 당태종에게 신라의 요구대로 원병을 보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하지만 당태종이 김춘추의 부탁을 선뜻 받아들인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고구려를 정벌하려면 신라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신라로 하여금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한 뒤에 신라를 우리 당나라 영토로 만들면 되는 것이야. 하지만 김춘추와 김유신은 당태종의 야망을 잘 알고 있었다. 당나라를 이용해 먼저 백제를 없애고 그런 다음 고구려를 없애도록 합시다. 그런 뒤에 당나라군을 몰아낸다면 우리는 비로소 사반 땅을 우리 신라 땅으로 모두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오. 물론이요. 그즈음 진덕여왕이 세상을 떠났고 조정은 화백회의를 통해 새로운 왕을 선출하고자 했다. 저는 왕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상대등 알천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능력으로 따지자면 김춘추공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에서도 김춘추공을 인정하고 있으니 우리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춘추공 같은 분이 왕좌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도 김유신과 같소. 지금은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더 강한 나라로 일으켜 세우려면 김춘추공 같은 분이 왕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결국 김춘추는 화백회의의 뜻을 받아들여 신라의 29대 왕 태종 무열왕이 되었다. 무열왕이 등극한 후 백제의 의제왕은 그 어느 때보다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고 그 결과 귀족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이 백제 도비천성을 함락시킨 뒤 조미곤이라는 사람이 김유신을 찾아왔다. 저는 원래 신라 사람이었으나 백제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간신히 도망쳐왔습니다. 그동안 백제 귀족인 임자의 종이 되어 불편 없이 일을 잘 해낸 덕분에 많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저를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신라에 큰 영광을 안겨줄 것입니다. 임자라면 백제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귀족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임자를 이용하시면 여러 귀족들이 신라를 도울 것입니다. 너는 즉시 백제로 돌아가 임자를 포섭하여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백제가 망하면 임자가 내게 의존하고 신라가 망하면 내가 임자에게 의존하자고 제의했다고 전하거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곤은 백제와 신라를 오가며 김유신에게 백제 내부의 사정을 소상히 알려줬고 그것은 백제 병합 계획의 큰 단초가 되었다. 백제 내부 분열을 파악한 김유신은 무열왕과 의논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서둘러 당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소. 이제야말로 통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김유신은 곧장 백제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목 탄현으로 향했고 순식간에 백강과 탄현을 뚫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비성뿐이었다. 사비성이 무너지면 백제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백제의 의자왕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계백밖에 없었다. 이러다가 우리 백제에 큰일이 나겠구만. 계백은 군사를 이끌고 속히 황산벌로 나가 적을 물리쳐라.
계백 장군은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향했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과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이 드디어 황산벌 벌판에서 만난 것이다. 드디어 양군은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신라군의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믿었던 장수 반굴과 관창이 백제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다. 관창이 죽었다. 반굴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백제군을 무찔러 관창과 반굴의 원수를 갚자. 원수를 갚자. 적개심에 불탄 신라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난 물결처럼 백제군에게 몰려갔다. 결국 계백과 5천의 결사대는 장렬하게 싸우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신라는 의자왕의 항복을 받아내므로써 사만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데,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사만 통일을 이룬 불멸의 장군 김유신. 사회 사만 통일, 단일 민족의 꿈을 이루다. 무열왕에 이어 태자 번민이 신라의 제30대 문무왕이 되었다. 문무왕이 왕위에 오른 661년 7월의 신라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처해 있었다. 신라까지 송두리째 먹으려는 당나라의 속셈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라로서는 당나라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백제 부흥군의 저항, 고구려와 외나라의 동행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외나라가 백제 부흥군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이니 그것도 큰일이구나. 이래저래 신라로서는 당나라에 의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문무왕은 김유신, 김인문, 진주, 흠돌, 천존, 천품 등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남천주로 북진했다. 그때 백제의 부흥군이 옹산성의 웅거에 있다가 신라군을 막았다. 이에 김유신은 옹산성을 포위하고 적장을 외유하려 했다. 백제는 공손치 않았기 때문에 토벌을 받았던 것이다. 내 명령을 따르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서 항복을 하라. 항복하면 목숨을 보존할 뿐 아니라 부귀도 귀약할 수 있다. 우리 백제는 병기와 식량이 충족하고 병사들이 용감하니 차라리 싸워서 죽을지언정 맹세코 살아서 항복하진 않겠다.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백제 부흥군을 쓸어버려라! 결국 김유신은 옹산성 함락에 성공했고 적장만 참수한 후 백성들은 모두 놓아주었다. 백제 부흥군은 격파했지만 당나라 군과 합류하기 위한 북진에는 많은 차질이 생겼구나. 김유신은 일단 당나라의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평양성 전투를 살펴보라고 명을 내렸다. 그 무렵 소정방이 이끄는 수군은 평양성을 포위하고 7개월이나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연개소문은 성을 굳게 지키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식량 보급이 막힌 데다 날씨마저 추워지자 당나라 군사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병들어 쓰러졌다. 문무왕이시여,
내가 황제의 명을 받아 만리 밖에서 창해를 건너 적을 토벌하러 와서 해안에 배를 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대왕의 군사가 오지 않고 군량도 떨어져 심히 위태롭습니다. 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661년 12월 김유신은 부장 김인문 등 9명의 장수들을 거느리고 수레 2,000여량에 쌀 4,000석, 벼 22,000석을 싣고 평양으로 향했다. 20만 병력의 1개월치 군량을 수송했던 것이다. 서둘러 고구려군을 무찌르고 평양성으로 향해야 한다. 김유신은 앞장서서 고구려군과 맞서 싸웠고 별 어려움 없이 고구려군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얼어 죽는 군사들이 늘어갔고 험준한 산세에 이르러서는 피로를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군사들이 속출했다. 이깟 추위가 뭐가 그렇게 두렵단 말이냐? 자, 나를 봐라. 옷을 벗고도 달려갈 수 있으니 기려! 나이 많은 장군께서도 춥다는 말을 안 하는데 젊은 우리가 춥다고 한들 엄살밖에 더 되겠어? 네, 이런 엄동살아나 옷을 벗고 가면서도 이 추운 기색 하나 없으시다니. 자, 우리도 어서 가세요. 어서. 그래.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는 갖은 어려움을 뚫고 당나라군에게 무사히 군량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당나라군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다. 당나라군은 아사를 면했지만 고구려군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다. 당나라군은 모두 철수하라.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라. 당나라군은 군량미를 받기 바쁘게 서둘러 철수했지만 사수 언덕에서 연개소문이 이끄는 고구려군과 맞서게 됐다. 이 전투에서 당나라 장수 방효태와 그의 아들 13명을 포함한 장졸 모두가 전사하고 말았다. 김유신은 서둘러 철수 명령을 내렸지만 연개소문은 복병을 사방에 깔아놓고 철군하는 김유신과 신라군을 섬멸하고자 했다. 이 기회에 김유신과 신라군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김유신을 없애고 신라군도 살려두지 말라. 김유신은 난감했다. 용맹스럽기 그지없는 고구려군과 맞서기에는 신라군의 병력이 너무나도 약했다. 김유신은 교란 작전을 쓰기로 했다. 소 여러 마리의 허리와 꼬리에 북과 북채를 매달아라. 소가 꼬리를 칠 때마다 요란한 북소리가 울릴 것이다. 그리고 섭과 나무에 불을 질러 연기와 불이 끊이지 않게 하라. 사방에 불을 놓아 한 치 앞도 못 보게 연기를 피웠을 때 모두 연기를 뚫고 후퇴하도록 하라. 마침내 신라군은 진영을 버리고 어두운 밤을 틈타 퇴군을 서둘렀다. 나중에서야 신라 진영이 비었다는 것을 눈치챈 고구려군은 서둘러 추격에 나섰다. 철수하는 신라군 꼬리를 물고 신라 영토로 밀고 들어가라! 그러나 김유신은 심리적으로 당하고 있는 군사를 휴식시키며 추격군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적이 강을 건너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접전을 벌일 것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에서 적을 맞이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군사들은 모두 힘을 내어 나를 따르라. 김유신은 몰려오는 고구려군을 향해 다연발 강궁인 만노를 일제히 발사했다. 신라군의 반격이다. 후퇴하라. 고구려군은 갑작스런 신라군의 반격에 놀라 허둥지둥 퇴각했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신라군이 아니었다. 달아나는 고구려군을 추격해 모두 사로잡고 다시는 우리 신라군을 뒤따라오지 못하게 하라. 정예군은 빠르게 고구려군을 추격해 장수 아달해를 사로잡고 1만 명의 머리를 베었다. 하지만 고구려, 신라, 당나라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쳐 있었고 결국 3년 동안 휴전협정을 맺고 전쟁을 멈췄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고 이를 계기로
세 아들 간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고구려의 내분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세력 다툼에서 밀려난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과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군사와 백성을 이끌고 신라에 항복해왔다. 두 사람이 신라로 귀화한 것은 고구려의 지배 세력이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의 내분을 놓치지 않았고 667년 여름 마침내 고구려로 진격했다. 고구려의 부여성과 주변의 40여 개 성들이 순식간에 함락됐다. 이번만은 반드시 고구려를 없앨 수 있다. 당나라군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것은 신라가 공급하는 군량미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신라군이 군량미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고구려군이 제 아무리 성 안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도 전쟁은 계속될 수 있었다. 마침내 고구려의 보장왕은 당나라의 항복의 뜻을 전했다. 드디어 평양성이 열렸다.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 남김없이 불태워라. 평양성은 순식간에 당나라군의 짓밟혀 쑥대밭으로 변했고 668년 9월 21일 705년 동안 이어온 고구려는 드디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백제와 고구려 모두 내부 분열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 것이다. 신라는 오랜 수건이었던 사만 통일의 꿈을 거의 다 이루었지만 또 다른 적과 맞서야 했다. 그것은 바로 동맹군인 당나라였다. 웅진은 웅진 도독부를 두고 우리 당나라군 1만 명을 주둔시키고 고구려의 평양에는 안동 도독부를 두고 우리 군사 2만 명을 주둔시켜 직접 다스릴 것이다. 또한 신라에는 계림 도독부를 두고 문무왕을 계림 대도독으로 삼아 신라를 지배할 것이다. 당나라는 지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문무왕은 김유신과 함께 당나라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당나라를 물리치려면 고구려의 부흥군과 손을 잡고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겠소. 서둘러 당나라군과 맞설 준비를 하시오. 예, 폐하. 이렇게 해서 곧 나당 전쟁이 시작되었다. 신라 장군 서로유와 고구려 부흥군의 장군 고현무는 각각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당나라군을 공격하기에 이르는데 신라는 비록 우리 고구려의 원수지만 당나라군이 사만을 지배하게 할 수는 없다. 모두 힘을 합쳐 당나라군을 몰아내도록 하라! 신라군은 당나라 수성선을 모두 괴멸시켜버렸고 결국 당나라는 쌀한톨 남지 않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후 신라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자연스럽게 백제 옛 영토와 고구려의 남쪽 영토를 신라에 귀속시킬 수 있었다. 문무왕은 백제 땅과 고구려 땅에 주와 군을 설치해 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당에는 계속 조공을 하며 즉시 전쟁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초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크게 패한 당군은 사만 땅에서 전면 퇴각하기에 이르는데 당나라가 안동도부를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기고 있다. 당나라군이 도망간다. 드디어 해방이다. 그렇게 나당 전쟁은 7년 만에 신라의 승리로 끝을 맺었고 동아시아의 해상권도 결국 신라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마침내 사만 통일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무왕은 사만 통일의 공을 모두 김유신에게 돌렸다. 우리 신라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오랜 수건이었던 사만 통일을 이루었다. 이 모든 영광은 김유신 장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김유신 장군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후세에 전하도록 하라. 문무왕 13년인 673년 7월 1일 김유신은
78세 나이로 눈을 감았다. 그가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문무왕은 여러 차례 병문안을 왔었다. 과인에게 경이 있음은 물고기에 물이 있음과 같았어. 왕께서 의심 없이 저를 믿어주시고 임무를 맡겼기에 어리석은 소신이지만 약간의 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 천년 역사에 오직 한 사람뿐인 대각간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김유신은 신라가 당나라와 합세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른바 삼한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워 신라 천년 역사의 대표적인 명장으로 손꼽힌다. 그리고 멸망한 금관가야의 후손으로서 가야국의 위대함을 후세에까지 전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이렇게 적었다. 치략이 특출한 을지문덕과 의협심이 강한 장보건은 중국에 사사가 없었다면 그들의 사적이 후세까지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유신과 같은 분은 사람들의 칭송소리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유신은 죽은 지 162년 만인 흥덕왕 10년 흥무대왕으로 추봉되었다. 신라의 여러 장군 중에서 왕족이 아니면서도 유일하게 봉헌된 인물인 것이다. 경주시 황성공원의 독산에 1977년 9월 1일에 준공된 김유신 장군의 기마상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신라는 역사 속 숙제였던 삼한통일의 대사업을 성취시켜 단일민족으로서 북방민족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거니와 이 거대한 사업들이 모두 다 김유신 장군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출연 권혁수, 신용우, 장호비, 이진홍, 박종희, 최정우, 유경선, 이지현. 극본 김소영, 사운드 디자인 한주희, 연출 전소라, 제작 오디언.